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7월 20일 허난성 정저우의 지하철 5호선 내부입니다. 열차가 물에 잠긴 채 터널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객차 안은 승객들 허리, 깊은 곳은 거의 어깨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워낙 황당한 사태라 사람들은 대체로 넋을 잃었습니다. 객차 안에는 조명이 켜진 곳도 있고 꺼진 데도 있습니다. 현실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풍경입니다. 지하철이 타이타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 객차 안이 이처럼 침수된 사태는 지난해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멈춘 지하철 창문 너머로는 급류가 무섭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창이 방수가 되는 게 다행입니다. 지하철 터널에서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대피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하철 선로를 따라 흙탕물이 강처럼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지하철 안에 고립됐습니다. 목까지 잠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승객이 불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친지에게 보낸 위챗 계정에는 아직도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있다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적었습니다. 객차 안의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익사한 시신만 20여 구가 발견됐다고 네티즌들은 전하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좋은 것만 보도하고 나쁜 것은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재난 보도는 전혀 하지 않고 유럽이 물난리를 겪었다면서 다른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나라가 왜 그 꼴이냐는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재난 상황을 알기 위해 TV를 켰지만 엉뚱하게도 공산당의 항일 전쟁 신화를 선전하는 드라마만 방송됐다는 분노 어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환구시보의 호시지는 허난의 시간당 200mm의 폭우가 왔으니 이는 천재지변이라면서 독일에서 홍수로 133명이 사망했다고 조롱했습니다. 지하철 밖 도심은 누런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는 수영도 속수무책입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폭우로 인한 홍수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또 지난해 그다지 피해가 없었던 곳에 물난리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저우는 인구 1260만의 대도시로 허난성의 송도입니다. 17일부터 내린 폭우로 도시 전체가 바다로 변했습니다. 그냥 홍수가 난 정도가 아니라 물지옥이 됐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그대로 물에 잠겼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천 등 4대 도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 성시에 속하는 정저우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배수 시설이 아예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공 관영 매체들은 21일 새벽 현재 사망자 1명, 실종자 2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차량들이 한 대 뒤엉켜 떠내려가는 모습이 처참합니다. 빈 차도 있고 그 중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이 누런 급류에 배처럼 떠내려갑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에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심을 달리는 버스에도 차 안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달립니다. 수륙 양용 버스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지만 홍수 때 중공에서 이런 풍경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정저우시는 익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12명 사망이라고 보도되고는 있습니다. 중공에서는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지 않으면 없는 일입니다. 위챗이나 틱톡 영상만이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허난성 전체가 물난리를 겪고 있는 가운데 덩펑에서는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거대한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화염에 버섯 구름도 엄청납니다. 덩펑의 유명한 숭산 소림사도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소림사 계단에서 물이 폭포처럼 연신 내려옵니다. 허난성의 정저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는 1급 전비 상태가 내려졌습니다.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도 힘듭니다. 정저우 외곽 농지들은 둑이 무너지는 바람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허난성은 인구가 아주 많은 농업 대성입니다. 참고로 과거에 중원이라고 불리던 것이 바로 허난입니다. 그런데 중원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허난은 중국 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가난한 지역입니다. 또 허난에 대한 지역 차별도 꽤 있습니다. 허난성 출신이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허난성을 강타한 홍수를 초천년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에 한 번쯤 발생하는 정도를 뛰어넘는다는 표현입니다. 지난해 홍수를 100년에 한 번이라고 한 것에 비하면 올해는 기상재해의 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11일 중공 중앙과 공무원은 향후 10년간 기층 통치 체계 능력 현대화를 감안해 행정 집행권을 말단 향진 정부에 부여한다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7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5호 담당자와 유사한 제도로 보면 됩니다. 법 집행권과 처벌 권한을 기존에 권한이 없던 말단의 완장찬 시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만지작거리던 것인데 곧 전면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자치 비슷한 모습을 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는 문혁시대의 광기를 다시 부르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력 하방입니다. 1960년대 모택동이 풍교 경험이라고 해서 저장성 사우싱의 풍교진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계급의 적을 타도한 행태를 지금 시진핑이 다시 불러온 겁니다. 몽고계로 일본 시조과대 교수인 양하잉 박사는 이에 대해 아주 황당한 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말단 행정구역인 향과 진해는 법을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아예 없다면서 완장을 찬 민간에게 법 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공산당 전제 정치를 호위하도록 하는 수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공의 네티즌들은 앞으로 차오양 따마가 지주와 부자를 살해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오양은 웬만한 대도시에는 보편적으로 있는 구의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 동네 아주머니가 완장을 차고 평소에 미워하는 이웃을 모함해 투옥할 수도 있다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앞으로 완장을 찬 기층 법집행위원들은 불만을 호소하기 위해 상경하는 이들을 적발하거나 체제에 불만이 있는 이들을 벌 줄 수도 있습니다. 중공 지도층이 가장 신경 쓰는 체제 안정을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완장찬 이들은 전동 삼륜체, 경광등까지 설치한 채 공안처럼 동네를 순찰하며 불순분자를 색출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공의 지방행정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준 보너스와 수당을 반납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패도 심한데 이런 행정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춘시에서는 중공 최초의 유랑 넝마의 당 지부가 설립됐다고 창춘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넝마주의들은 각급 당 조직의 도마에 단결해 서로 돕고 당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창춘시의 유랑 넝마주의 당원 수는 일단 115명으로 그 산하에 6개의 당 지부를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창춘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 지부는 넝마주의가 정처 없이 유랑하는 점을 미뤄 수만 명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공산당의 기층 조직 양성 방침에 따라 누군가가 아부성으로 이벤트를 만들어 기사화한 것인지 실제 넝마 공산당 조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황당한 뉴스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는 넝마주의가 공산당원일지 중공 사람들도 이 소식에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송중 운동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칸느 영화제 주최 측은 7월 15일 갑자기 다음날 홍콩 영화감독 조관웨이의 반송중 다큐멘터리 시대혁명을 상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Hollywood Reporter즈는 칸 영화제 주최 측이 영화제 폐막 이틀 전 기습적으로 시대혁명을 상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버라이어티란 연예 사이트도 칸 영화제 주최 측이 다큐 상영을 위해 외교적 도박을 감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칸 영화제 주최 측은 다큐 상영 일정을 미리 알렸다가는 준공이 압박을 가해올 것을 감안해 막판에 상영 소식을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6일 영화제에 출품한 준공 작품이 모두 상영된 뒤에 기습적으로 시대의 혁명을 상영하는 바람에 준공이 미처 손을 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대의 혁명의 감독 조우 관웨이는 홍콩 민주화운동 2년 동안 비밀리에 다큐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20대 포위 공방전이 벌어졌을 때 캠퍼스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했습니다. 파란색 액체가 섞인 물대포도 맞았고 쓰고 있던 헬멧도 고무총탄을 맞아 부서졌다고 밝혔습니다. 편집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자면서는 경찰에 쫓기는 악몽도 꿨다고 말했습니다. 조 감독은 다큐를 상영해준 칸 영화제 측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계 인류의 영화 전당에서 시대의 혁명을 상영한 것은 홍콩인들의 영광이며 이는 공포 중에 살고 있는 홍콩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감독은 다큐 촬영 중에 홍콩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피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거절했습니다. 또 다큐의 감독 이름을 익명으로 하라는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조 감독은 공포에 지고 싶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는 12명의 새 MC를 발표해 외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 미녀 MC는 롱샹, 마판수, 멍이판, 조이 등입니다. 중국 관영 CCTV의 미녀 앵커들은 중남해의 후궁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소모품입니다. 하이샤, 쭈타오, 동칭, 리홍 같은 미녀 앵커들은 모두 중남해의 거물이나 이들과 밀접한 부호들과의 스캔들에서 거의 예외가 아닙니다. CCTV의 전 방송사장 자올리는 전 중공 상임위원 리창춘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는 CCTV 사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여성 MC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또 이들 미녀 MC와 기자들을 중공 고관에게 소개해주고 정치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올리가 유린한 여성 MC와 기자들은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가 사무실, 스튜디오, 편집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송사 미녀들과 정을 통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2013년 낭만 전 공안부장이자 파룬궁을 탄압하는 610 판공실 주임 리동성은 CCTV에서 미녀를 물색해 중남의 고위층에 성상납을 했습니다. 리동성은 출세를 거듭했는데 그 비결은 그가 CCTV 부사장으로 재직했을 때 CCTV 미녀 앵커와 어울린 뒤 그들을 조우용칸 같은 거물들에게 상납한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관행 때문에 CCTV는 중공 고위층의 후궁 또는 공동기원이라 불렸습니다. 공안부장 조우용칸은 낙마하기 전 조강지처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자기보다 28살 어린 CCTV의 여기자 지아샤오예를 처로 맞아들였습니다. 조용캉은 동시에 CCTV의 법률 프로그램 앵커 썬빙과 불륜 관계를 맺었으며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 예잉춘과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흔들릴 정도로 미래를 가지다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캉의 별명이 100개 지왕입니다. 닭개자는 중국어로 갈보라는 슬랭입니다. 이 밖에 CCTV 여직원과 음란 행위를 했던 고관 가운데는 쉬차이호, 류인산도 있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014년 이와 관련해 풍수가 원샹루의 평론을 게재했습니다. CCTV 사옥 건물은 느낌부터가 극도로 위험하고 왜곡된 건축물인데 풍수적으로 봐도 아주 엉망이라 선천적으로 해로운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빌딩의 외관은 U자를 뒤집어 놓은 형상으로 베이징 시민들은 이를 거대한 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두 다리를 벌리고 있는 모양은 도화살이 잔뜩 껴 구설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위험해 보이는 건물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리도 안정적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빌딩 외부 유리창의 틀 모양이 마치 그물이 교차하는 모양인데 이는 8궤 중 화에 해당하는 리궤상이라고 풀이했습니다. CCTV 빌딩은 마치 고기 그물이 감싸고 있는 형상으로 이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에 비리가 많고 여러 시비, 논란거리가 잇따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하기가 힘들고 손발이 묶여 많은 제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이 밖에 리그에는 도화의 괴로 성추문이 특별히 많이 발생할 것이란 풀이도 있습니다. 성추문에 연루된 지도자와 MC가 자주 경질되는 사건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풍수사는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